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캠벨 책 제1단원 생명 연구의 주제 1페이지를 펴시고 드디어 생물학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이 캠벨 책 1단원은 이 나머지 캠벨 책 전체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전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생물학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이 단원을 단순히 그냥 소개로서 남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두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즉 창밖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로부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이런 현상까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현상들 각각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함 속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 그 공통점으로부터 이해를 넓혀 나가면서 좀 더 생물학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단원을 어떠한 공통점을 찾는 그러한 단원으로서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은 크게 어떠한 공통점을 찾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환원주의라고 불리는 어떠한 과학적 관점에 따라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현상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구조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그러한 첫 번째 카테고리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는 구조의 공통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생명 현상 자체의 공통점, 모든 생물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명 현상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보는 그러한 카테고리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생명 기원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단원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환원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생명 구조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자, 환원주의라고 했는데 환원주의는 도대체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환원주의는 어떠한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때 그것을 그 복잡한 시스템 자체로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조금 더 단순한 구성원으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환원주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 구성하고 있는 보다 단순한 구성원, 그리고 그 구성원을 또 쪼개서 그 구성원을 구성하고 있는 더 단순한 구성원, 이렇게 점점점 하위 수준으로 환원시켜가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리덕션 하면서 전체를 복잡한 것을 보다 그것을 이루고 있는 단순한 수준에서 이해를 함으로써 좀 더 쉽게 복잡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관점이 환원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환원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를 어떻게 이해를 할지 쪼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생물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생물권은 말 그대로 이 지구상 전체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물체가 존재하느냐, 바닷속 깊은 곳부터 날아다니는 새들, 대기까지 생물체가 존재를 하죠. 그 지역과 생물체 전체를 다 합해서 생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권은 가장 큰 수준의 어떠한 생명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생물권을 조금 더 단순하게 쪼개보면 생태계라는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생태계, 다시 한번 말해서 지구상 모든 생태계를 합하면 다시 생물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생태계라는 건 또 뭔가? 생태계 예로서는 바다 생태계, 호수 생태계, 초원 생태계, 등등등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수 생태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호수 생태계는 호수를 이루고 있는 물이 있겠죠. 그리고 그 물 속에 물고기도 살고 있겠고, 수초도 살고 있겠고, 여러 가지 생물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전체, 물과
그 안에 있는 생명체 전체를 합한 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특정 지역을 모두 합하고 있는 그곳을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 생태계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환경 요소와 생물 요소로 나뉘게 되는 거겠죠. 물과 생물들. 그러면 이 물을 배제하고 생물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군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생태계를 조금 더 작게 쪼개면 군집이라는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군집, 다시 말하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의 집합. 그래서 무생물적인 환경 요소를 배제하고 생물만 합해서 군집이라고 부른다. 자, 군집은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생물종들이 다 이렇게 합쳐서 군집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러면 군집을 다시 쪼개면 개체군이라고 불리는 조금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나뉘게 되는데, 개체군은 그러니까 군집은 여러 종이 한꺼번에 다 있지만 개체군은 한 종류의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생물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은 물고기 중에서도 잉어의 집합, 개체군, 잉어 개체군, 그리고 무슨 개구리 개체군, 이런 식으로 나타나듯이 같은 종류의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같은 종으로 구성된 생물 집단,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체군을 더 작게 쪼개면 개체가 나오겠죠. 개구리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사람 한 명, 이렇게 개별적인 생물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하겠습니다. 하이 하고 있죠, 이렇게. 하이. 그래서 개체 수준까지 우리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개체를 쪼개봅시다. 잔인하지만 개체를 쪼개면 이제 기관계라고 불리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는데, 기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이런 것처럼 기관계는 특정한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기관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화계라고 예를 들면 소화계는 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소화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을 예시로 가져왔는데, 소화계에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입이 있겠죠. 입. 그리고 식도, 그리고 식도를 내려가면 존재하는 위, 그리고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소화계라고 부르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소화계는 이렇게 각각의 입, 식도, 위 등등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계를 쪼개면 기관이라는 수준이 나오는 것이고, 기관은 그러니까 개별 신체 단계를 뜻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위라는 기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1차적으로 밥이 들어가는 장소인 위도 하나의 기관의 얘겠죠. 이 위를 좀 더 작은 수준으로 분해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 조직이 나옵니다. 조직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 집단으로서 인체에는 4가지 조직, 4대 조직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그리고 결합 조직, 상피 조직, 이러한 4가지 조직 집단들이 있겠는데, 위는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냐? 위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면서 운동하면서 먹은 밥을 이렇게 소화하고 섞어줘야 되겠죠. 소화 효소와 함께 이렇게 섞어줘서 소화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듯이 근육 조직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근육이 흥분해서 이렇게 수축을 하려면 신경계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경 조직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위의 안쪽 벽, 위의 내벽,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이제 밥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벽을 이루고 있는 상피 조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조직들 사이 각각의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각각의 사이를 채워주고 있는 결합 조직도 존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라는 하나의 기관,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것 같은데 조직이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쪼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은 여기에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포 수준까지 우리가 내려왔는데, 세포란 무엇인가? 세포는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정의 내리는 그런 물질인데 우리 세포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세포를 다시 쪼개면 세포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라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은 세포 내에 어떤 특정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어떠한 구조물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어떠한 얘는 미토콘드리아를 예로 들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수행을 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연료 분자를 이용해서 ATP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를 쪼개면 그 안에는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세포 소기관들은 또 분자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분자란 무엇인가? 분자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물 분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기름, 지방 분자 이런 것들이 얘가 되겠는데요. 분자를 쪼개게 되면은 그 분자의 특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 분자는 H2O인데 그거를 더 쪼개게 되면 물이라는 특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작아졌죠. 우리가 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분자 수준까지 내려왔고 분자를 이제 드디어 쪼개게 되면 원자 수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자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고 원자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자핵과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나뉘게 됩니다. 옛날에 원자를 최초로 발견했던 돌턴이라는 학자는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제 최근 현대 물리학에서 연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원자는 사실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 더 세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원자에서 우리의 환원주의적 논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더 세부적으로 분해를 하면 이제 물리나 화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환원주의적 관점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집합, 그리고 그 환경까지 다 합해서 생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생물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자 수준까지 우리가 내려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환원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복잡한 생명 현상을 보다 단순한 원자에서부터 이해해 나가는 것이 생물학의 이제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내려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원자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단원, 우리 다음 강의에서 소개될 내용은 원자에서부터 시작해서 3단원, 4단원에 이르기까지 분자, 5단원까지 분자, 그리고 6단원부터는 세포 소기관, 세포,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좀 더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기셔야 될 개념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데 사실 쉽게 거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원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사실 쉽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분자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자를 알아요. 지질 분자도 알고, 물 분자도 알고, 다른 단백질 분자도 알고, 여러 가지 분자들을 아는데 그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할 수가 없죠. 사실은 어떤 하위 수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 그것보다 상위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위 수준의 구조물들이 모여서 상위 수준을 구성할 때 나타나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특징을 창발적 특징 또는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원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을 분해하다 보면 보다 이해가 쉬워질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이 나타나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때요? 환원주의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환원주의적 관점은 여러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툴이라는 점은 아직도 이제 유효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챙기시고 이렇게 해서 환원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생물 권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현상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생명현상의 공통점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세포설이라고 하는 가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포라는 것은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나무에 있는 코르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러한 규칙적인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훅은 이 규칙적인 구성원들을 세포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포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설의 첫 번째 내용은 모든 생명체는 세포와 그리고 세포가 생산한 그러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포는 항상 존재하던 세포로부터 기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세포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뿅 하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자연 발생설의 한 내용인데 그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세포설에서 세포는 원래 존재하던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도 세포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세포는 생명현상의 기본 단위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인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다른 점이 뭘까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죠? 자, 다른 점은 이 첫 번째 문장은 세포가 생명체의 어떤 구조적 단위로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문장이라면 이 마지막 문장은 생명현상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모든 생명현상은 결국에는 세포로부터 기인한다는 얘기죠. 세포 활동의 결과가 생명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활동, 세포의 기능적인 단위로서의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포설의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 바로 세포학을 다루는 챕터 6, 7, 12, 13 단원이 되겠고요. 6, 7 단원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12, 13 단원에 가서는 자연 발생설에 대응되는 세포가 어떻게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지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자극에 반응한다는 그러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극에 반응한다 라는 주제는 다르게 말을 해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쉽게 단적인 예를 들자면 누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바라보거나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라는 그러한 개체로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와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거.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데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식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모든 생물체는 어떤 외부 신호,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외부 신호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개체 내부의 신호에도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는 개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신호겠죠. 그래서 그런 개체 내부의 신호를 어떤 시스템이 받아들여서 밥을 먹는다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그렇게 신호와 반응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외부 물질이 내부로 유입됐을 때 새로운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도 어떻게 이런 자극과 반응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외부와의 소통의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나무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죠? 포도당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게 바로 광합성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외부 물질이 식물이라는 개체 내로 들어가서 어떻게 새로운 물질 프라임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도 외부와의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다루는 내용, 챕터 11단원, 39, 45, 48단원에 이러한 자극과 반응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자극이 왔을 때 왜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이란 무엇일까요? 항상성이란 어떤 생물체의 특성을 그 상태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체온이라든지 혈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체온은 인간의 경우에는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려서 고온에 시달린다든지, 그럼 굉장히 괴롭게 되겠죠. 항상성이 깨져서 그렇게 괴로운 상태에 빠지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성이라는 것은 매우 지켜야 할 중요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방금 말씀드렸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그러한 성질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성질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체온 유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체온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굉장히 추운 곳에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추운 곳에 노출이 됐을 때 체온이 떨어지겠죠?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덜덜 떤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불을 피운다든지 그러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추위에 대한 그런 적절한 반응이 없다면 체온 유지라는 항상성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 유지가 연결되는 생명 현상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항상성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대먹임 작용에 있습니다. 자, 대먹임 작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설정점이 존재를 하고, 그것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뭔가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음성 대먹임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성 대먹임의 예는 쉽게 생각해서 에어컨이라든지 난방 시스템 이런 걸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을 20도에 맞춰놨다고 합시다. 굉장히 더운 여름날 32도를, 바깥 공기가 32도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실내 온도를 20도에 딱 설정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셋 포인트예요. 이 설정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에어컨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실내 온도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있을 때 이제 바깥이 굉장히 더우니까 실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센서에 20도보다 높은 온도가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온도의 변화가 생긴 거겠죠. 그러면 에어컨이 작동을 시작하겠죠. 에어컨이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시원해지겠죠. 즉 생긴 높은 온도로의 변화를 상쇄하는 이런 표시는 이제 억제한다는 그러한 표시죠. 화살표는 촉진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되먹임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캠벨 책에도 11페이지 그림 1-13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에어컨 말고 이제 어떤 연속된 효소 작용의 되먹임 기작을 예로 든 어떤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물이 처음 변화를 상쇄하게 된다. 이것이 음성 되먹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음성 되먹임의 적용으로 인해서 생물체가 항상성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되먹임 메커니즘은 음성 되먹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 예외적인 현상으로 양성 되먹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성 되먹임은 음성 되먹임이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양성 되먹임은 변화를 계속해서 심화시키는,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양성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항상성 유지와는 상관이 없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결국 이것의 목적도 음성 되먹임처럼 항상성 유지가 목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분만하는 어떤 이제 임산부가 분만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분만 직전에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태아는 자궁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고 자궁에 두꺼운 벽이 있겠죠. 이것이 자궁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태아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팔,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이 자궁경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분만 시기가 임박해 왔을 때 태아는 점점 자궁경부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머리가 커지니까요. 그러면 자궁경부에 있는 이 근육들의 압박을 받게 되면 이 근육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는 이 자궁경부가 압박되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다시 이 자궁경부 또 전체 자궁 근육에 작용을 해서 자궁이 수축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호르몬인데 그러면 옥시토신의 작용 결과 자궁이 전체적으로 수축을 하고 그러면 아이가 압박을 더 많이 하겠죠. 수축을 했으니까. 그러면 압박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또 뇌로 가는 신호가 더 증가를 하고 옥시토신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더 수축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궁의 수축 강도와 옥시토신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양성 되먹임의 예인데 이게 어떻게 항상성 유지이냐? 이런 반응 고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이 아이가 배출이 되겠죠. 즉 분만이 일어나겠죠. 분만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임신하기 전의 상태, 산모의 임신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죠. 어떻게 생각했을 때 항상성 유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만의 예로 들 수 있는 그러한 체외 배출 반응, 예를 들면 구토라든지 배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성 되먹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항상성 조절의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성 조절을 위한 두 가지 되먹임 메커니즘, 음성 되먹임과 양성 되먹임 과정을 봤는데요. 이 되먹임 과정은 앞으로 생물학 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부분이 바로 동물 생리학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생물학 2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동물 생리학에서 동물의 생리 활동이 어떻게 동물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생명 현상의 공통점은 바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대사란 뭘까요? 물질 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자극과 반응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면 광합성 같은 경우,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프로세싱한 뒤 결국 포도당이라고 하는 연료 분자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을 예로 들었었죠. 그 과정 자체가 물질 대사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평행하게 광합성과 세포 호흡, 이것도 물질 대사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물질 대사는 굉장히 방대한 화학 반응을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 대사를 연구하는 그러한 생물학의 한 분야가 생화학이라는 그러한 분야고요. 우리 캠벨 책에서는 이 생화학 부분을 5단원, 8단원, 9단원, 10단원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생명현상의 5번째 공통점, 닮은 자손을 생산한다입니다. 닮은 자손, 그러니까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와 닮은 아이가 나오겠죠. 이것은 인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인간이 나오고, 강아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강아지가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신과 닮은 자손을 생산한다. 당연히 생명현상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유전학이 되겠는데요. 유전학 중에서도 우리 캠벨 책에서 중요하게 다룰 멘델 유전학입니다. 멘델이라는 수도사가 처음에 이러한 부모가 자손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해서 닮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멘델이 결국 연구를 해서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밝혔고, 어떻게 그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지 그 패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 유전학이라는 그러한 분과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 멘델이 말했던 그 유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전자의 정체가 바로 DNA라는 것이죠. 이제 현대에 와서 DNA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DNA라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분자들이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이제 굉장히 구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DNA는 핵내에 존재를 하면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했다가 어떻게 자손세포로 전달을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DNA죠. 그러니까 멘델이 말을 했던 것처럼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자손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자손의 형질이 부모의 형질과 같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유전 정보는 그냥 저장만 되느냐,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자손에게 전달만 해주느냐, 그걸로는 유전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유전자는 발현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외부로 꺼내져야지, 즉 발현이 되어야지 부모가 발현하는 형질과 자식이 발현하는 형질이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유전 정보의 발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중심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이러한 중심 원리와 유전 정보의 발현에 대한 내용은 분자생물학이라는 생물학의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우리가 챕터 13단원부터 21단원까지 분자생물학, 즉 우리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생물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6번째 카테고리, 적응과 진화를 살펴보시면 모든 생물체는 적응을 하고 환경에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인데요. 이제 진화론은 처음에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가 종의기원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책에서 서술했다시피 이제 종들은 원래 공통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각기 자기 자신의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해서 이제 그 적응한 형태로 서로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지구상에 수많은 종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 내용인데, 찰스 다윈은 그러한 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변형의 유전과 자연 선택설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어떠한 개체가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변형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무작위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변형종들 가운데서 그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적합한 변형된 개체가 선택이 돼서 살아남으면 그쪽 방향으로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 선택되는 부분이 바로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이고, 찰스 다윈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진화론은 22단원부터 25단원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 현상의 6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낸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극에 반응을 하고 그거에 자극에 반응함에 따라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물질 대사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외부 물질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물질로 합성할 수가 있고, 또 닮은 자손을 생산하며 그리고 그 유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진화라는 것을 한다. 요것이 바로 현상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생명체의 기원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 강아지, 고양이든 새든 우리 사람이든 결국에는 원래는 공통조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바로 이 기원의 공통점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지구가 처음에 형성이 됐을 때, 태양계가 먼지와 가스 덩어리가 원반 형태로 막 돌다가 그러면서 그 가스 원반 중에 일부 덩어리들이 뭉치면서 지구형 행성 그리고 목성형 행성, 이런 행성들이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지구가 생성이 되었을 때 지구는 굉장히 뜨거운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점점 식고 물 분자가 생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현재 지구와 비슷한 모양으로 점점 변화가 되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체라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극심한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점점 지구가 식어가면서 이제 할데인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그 식어가는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라는 것이 처음 탄생했는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가설은 우리 캠벨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러한 처음 원시 지구에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대기 조성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산소가 많은 산화성 대기 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환원성, 메탄이라든지 수소 이런 것들이 가득한 환원성 대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번개가 치고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극심한 환경이 이제 그런 환원성 대기들의 화학 반응을 촉진을 하게 되겠고, 그 화학 반응의 결과 굉장히 간단한 유기 분자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단원에서도 잠시 다룰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유기 분자가 생성이 되면 그 유기 분자끼리 어떻게 하다가 뭉쳐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불리는 어떠한 지질막으로 구성된 원시적인 세포와 비슷한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원시적인 세포가 점점 발생을 하고 외부와 세포 내부를 구분을 하게 되면서 뭔가
최초의 공통조상이 탄생하였다라는 것이 알데히드 오파린의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탄생된 공통조상으로부터 현재의 다양한 생물 종들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생물 종들을 이렇게 어떻게 공통조상을 갖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개통수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된대요. 개통수는 진화적으로 조금 더 유연 관계가 가까운 종들을 가까이에 묶고 가지를 치는 그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공통조상, 여기에 보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이렇게 두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 이 지점에 왔을 때 이 집단과 이 집단으로 나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린 것이 생물 분류와 개통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이 개통수를 보시면 크게 현재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Three Domains of Life인데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역은 세균, 그리고 고세균, 그리고 진핵생물, 영역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옛날에는 이 세균과 고세균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그냥 단순하게 원핵생물, 이라고 불렀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이게 틀린 분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실 이 둘이 가까운 것보다 이 둘이 더 가깝게 되겠죠. 왜냐하면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게 이게 먼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독립적인 하나의 그룹이고, 고세균과 진핵생물이 어떻게 진화적으로 유형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높다는 것을 이 개통수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도 뭐 이러한 용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세균이라는 카테고리, 고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명체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생명 현상의 공통점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인 공통점,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쪼개보았고, 그리고 현상의 공통점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기원의 공통점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명 현상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을 결국에는 이 캠벨 책 전체가 이런 생명 현상의 공통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결국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되는 뒤에 단원들에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감이 잡히셨나요? 생물학 처음 공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2단원 내용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